한국 딱 1,500억 달러만 투자하세요. 미국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는 겁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된 트럼프의 제안은 사실 200조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절반에 달하는 큰 돈을 미국에게 바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러시아로부터 충격적인 제안이 날아왔습니다. 280조 대한민국에게 투자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발표에 백악관은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는 폭발했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죠. 하지만 푸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대한민국과 끝까지 함께 간다. 단 한마디로 트럼프의 속을 뒤집어놨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빠지면 미국 쇠빙선은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하스킨스 특사가 던진 한마디가 백악관 전략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브레넌입니다. 백악관 NSC 동부가 전략분석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고 그 전에는 국방부 부국장으로 7년간 근무했었죠. 2025년 9월 14일 오후 2시 회의실에는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통상대표부 대표, 합참해군참모차장,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거창한 이름의 협상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테이블 중앙에는 1,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로 약 200조 원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투자금이었죠. 옆에는 빼곡히 적힌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부품의 55% 미국산 의무 사용, 기술 자료 사전 제출, 현지 고용 3만 명 보장.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한 내용들이었어요. 브레넌, 한국 측 반응을 예측해 보시오. 하스킨스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협상의 설계자였죠.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쇠빙 LNG성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운항 가능한 아크7 등급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북극 항로용 특수 선박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스킨스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한국 없이는 북극 항로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미국이 보유한 쇠빙선은 고작 세 척이었습니다. 폴라스타, 힐리, 그리고 아이비크. 그것도 평균 선령이 40년이 넘는 노후 선박들이었죠. 폴라스타는 1976년에 건조된 화석 같은 배였고 힐리도 2000년대 초반 건조로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비크는 그나마 최신이라고 하지만 민간 선박을 개조한 것이라 성능이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러시아는 어떤가요? 37척의 쇠빙선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5척은 원자력 추진 쇠빙선이었어요. 아르크티카, 시비르, 우랄, 야쿠티아, 추코트카, 각각 7만 5천 마력의 괴물들이었죠. 이미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하스킨스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한국은 우리에게 북극 항로 진출권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쇠빙선 10척도 건조해 줄 거고요.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최근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종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죠. 오후 4시 정각, 한국 측 협상단이 도착했습니다. 한서진 국방부 국장이 이끄는 5명의 팀이었어요. 한 국장은 50대 초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해군 대령을 거쳐 국방부로 온 전문가였죠.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하스킨스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우리의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시죠. 한 국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표정 변화 없이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5분이 지났을까요? 한 국장이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말이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무슨 말씀이신지 하스킨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평소의 거만함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동맹에는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국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70년간 함께 피 흘린 동맹국을 하청업체 취급하시는 건가요? 국방장관이 개입했습니다. 한 국장,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라. 한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거절해야겠군요. 한국조선업은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를 원합니다. 1,500억 달러입니다. 하스킨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거절한다고요? 부품 55% 미국산 의무화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300여 곳이 문을 닫게 됩니다. 기술 자료 사전 제출은요? 70년간 쌓아온 조선 기술을 공짜로 넘기라는 거잖습니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어요. 모스크바발 긴급 뉴스였죠. 러시아, 한국과 북극 항로 공동개발 제안, ARCS 프로젝트 28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화면에는 러시아 재무장관 세르게이 로마노프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러시아는 항로를 제공합니다. 조건 없는 동등한 협력입니다. 하스킨스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어요. 이건 협박입니까? 미리 짜고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한 국장이 일어섰습니다. 선택입니다. 미국의 1,500억 달러에는 조건이 있지만 러시아의 280조에는 조건이 없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아십니까? 국방장관이 경고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 국장이 대답했죠. 하지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는 서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2 IMF 같은 경제 종속은 없을 거지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통상대표부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관세를 올려버리면 한국 경제는, 그러세요? 한 국장이 잘랐습니다. 대신 평택의 985km도 알아서 지키십시오. 부산의 미해군 정비창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에 해군 참모차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부산 MRO 도크가 없으면 태평양 함대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는 그대로 결렬됐습니다. 한국협상단이 떠난 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들이 감히 우리를 거부했다. 하스킨스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러시아와 손잡는다는 게 블러프일 겁니다. 경제보좌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블러프가 아니라는 거요.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조건 없는 존중을 선택한 거죠. 그날 밤 9시, 저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불빛에 하얗게 빛나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미국이 가진 쇄빙선 3척, 북극해를 누비는 러시아의 37척 함대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숫자였습니다. 우리는 기술도 선박도 없으면서 오직 돈과 조건만으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어요. 70년 동맹의 가치를 1,500억 달러로 환산하려 했죠.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한국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되찾는 데는 돈보다 훨씬 많은 대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브레넌, 지금 당장 펜타곤으로 오시오.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펜타곤까지 가는 새벽길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국방장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한마디가 심상치 않았죠. 보통 때라면 30분 걸릴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2층 긴급회의실. 이미 10명이 넘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말이죠. 대통령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브레넌, 어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는 게 사실인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국 측이 모든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1,500억 달러를 거부했다고?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종속 요구 거부, 조건 없는 동맹만이 진짜 동맹, 러시아와 새로운 북극 시대 열까? 하나같이 도발적인 제목들이었죠.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280조 원이라. 통상보좌관 제임스 밀러가 보고서를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러시아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겁니까? 지금 경제 제재 받고 있는 나라가 말입니다. 북극 자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야말 반도에만 천연가스 매장량이 16조立方미터에 달합니다. 연간 수익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이 넘죠. 그리고 북극해 대륙붕에는 원유 9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숫자를 들은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러시아가 진심이라는 거요. 하스킨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진동에 커피잔들이 덜그럭거렸어요. 이건 배신이야.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팔아먹는 거라고. 정확히는 74년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정정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동맹이죠. 대통령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중요하지. 스크린에 북극 지도가 떴어요. 국방장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거리가 40% 단축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칠 때 24,000km던 거리가 14,000km로 줄어들죠. 붉은 선과 파란 선이 지도 위에 그어졌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열을 걸리던 항해가 엿새로 단축되는 거였죠. 운송비만 연간 수천억 달러가 절약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항로를 운항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해군 참 못 찾은 길대의 제독이 한숨을 쉬었어요. 쇠빙선 세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도 평균 설령 40년인 노후 선박들로는. 러시아는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37척입니다. 길대의 제독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중 5척은 7만 5천 마력 원자력 쇠빙선이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세척 대 37척.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전 6시 반, NSA 국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러시아 통신망 감청 결과 한국 실무진이 이미 모스크바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첫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스킨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당장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관세 25%로는 부족해요. 50%, 아니 100%까지 올려버립시다. 그럼 우리도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무슨 소리야, 브레넌? 하스킨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어요. 985km에 달하는 보급선이 끊기면 주한미군 28,000명이 고립됩니다. 그리고 F-35 부품의 30%,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의 45%가 한국산입니다. 그래서 하스킨스가 비웃었어요. 우리가 한국 부품에 의존한다고? 천하의 미국이?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군산 기지의 아들 마이클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회의 중에 전화를 받지 않겠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한국 협력업체들이 부품 공급 중단을 통보했어요. MQ-9 드론 전대가 비행 중지 상태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니 회의실 전체에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정비병들이 난리예요. 한국 부품 없이는 정비가 불가능하대요. 리퍼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를 끊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강경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세계 5번째 방산 수출국이고 핵심 부품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오전 8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CIA 동아시아 국장이 보고했어요.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중국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북극 항로는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립됩니다. 에스퍼 장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북극 항로에서 배제되면 유럽 아시아 무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감할 겁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제안했어요. 그럼 한국도 정신을 차리겠죠?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길대의 제독이 반대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진기지예요.
철수하면 태평양 방어선이 하와이까지 후퇴합니다. 논쟁이 격화됐어요. 강경파는 압박을, 온건파는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오전 10시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크린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하청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하청업체로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IMF 같은 경제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확고했죠. 오늘의 한국은 1997년의 한국이 아닙니다.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GDP 세계 10위, 반도체와 배터리 세계 1위, 우리는 충분히 혼자 설 수 있습니다. 하스킨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저 오만한 건 우리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1,500억 달러로 한국의 자존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가요. 오후 2시 백악관 언론 브리핑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강경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비협 조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필요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모스크바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악수하는 모습이었죠. 뒤쪽 스크린에는 북극 지도와 함께 ARCS 북극 항로 협력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빙 LNG선 60척 건조. 밀러가 자료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북극 항만 인프라 구축. 극지 자원 공동 개발.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동맹이야. 저녁 7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입니다. 즉각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미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내일 국방부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하스킨스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그럼 한국도 현실을 깨닫겠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자충수였어요. 밤 11시 부산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 2척이 부산항 MRO 도크로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정비 기간은 원래 2년이었는데 한국 기술진이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길대희 제독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해군력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벽 2시가 되자 회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다른 것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면 떠날 수 있다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는 280조 원이라는 러시아의 러브콜로 보상받았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압박의 끝은 굴복이 아니라 결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잃은 건 한국이 아니라 74년의 신뢰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앞날은 어둡게만 느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군용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동해가 펼쳐져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갑작스럽게 저를 부산으로 보낸 건 어제 저녁이었죠. 브레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와.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2025년 9월 20일 오전 9시 부산 MRO 도크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도크 3곳에 미 해군 함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알레이버크급 부축함 2척,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1척, 모두 설령 30년이 넘은 노후 함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죽어가던 고철 덩어리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었죠. 에릭 브레넌 분석관님이시죠? 한국 해군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진호 소령입니다. 안내를 맡았습니다. 김 소령을 따라 도크 안으로 들어갔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 소령이 가리켰어요. USS 존 맥케이남입니다. 2017년 충돌사고 이후 제대로 수리받지 못했던 함정이죠. 함정 옆구리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새로운 강판을 붙이고 있었어요.
레이저 커팅 기술로 정밀하게 재단된 특수강이었죠. 두께 40mm, 항복 강도 500메가파스칼의 고강도 강판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수리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어요. 7년입니다.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죠. 부품 조달만 2년, 실제 수리에 5년이 걸려요. 하지만 여기서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7년이 2년으로, 그것도 더 완벽하게? 옆에서 작업하던 미군 정비병이 다가왔어요. 믿을 수 없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등병조 마티네즈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예술가 같아요. 강철을 다루는 손길이 정말 섬세합니다. 바로 그때 굉음이 들렸어요. 도크 반대편에서 거대한 배 한 척이 물에 닿고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K-폴라1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저게 뭡니까? 쇠빙 LNG선입니다. 김소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세계 최초로 영하 70도에서도 운항 가능한 아크7 플러스 등급이죠. K-폴라1이 천천히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18만 톤급 거대한 선체가 마치 고래처럼 우아했어요. 선수에는 특수 설계된 쇠빙 구조가 돋보였죠. 두께 3m 얼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이중선체 구조의 아지포드 추진 시스템. 김소령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추진기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얼음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시운전을 보시겠습니까? 김소령이 제안했어요.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있었어요. CNN, BBC, HK.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K-폴라1의 엔진이 울렸습니다. 출력을 높이자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어요. 추진력 테스트였죠. 25,000마력 쌍발 엔진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저 배 한 척이면 북극 항로를 연중 운항할 수 있습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어요. 러시아가 원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구나. 돈이 아니라 기술이, 압박이 아니라 실력이 진짜 힘이라는 거려. 저기 오는 분이 마크 덜릴 대령입니다. 김소령이 가리켰어요. 미 해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주일 미 해군 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었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브레넌 분석관, 이걸 좀 보십시오. 덜릴 대령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어요. 미 해군 함정 297척의 정비 현황이었죠. 그중 80%가 긴급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처리하려면 총 15년이 걸린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5년이면 전부 처리 가능합니다. 덜릴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생률도 87%로 미국의 60%보다 훨씬 높고요. 도크를 내려다보니 한국 기술자들이 점심도 거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정비병들도 옆에서 배우느라 정신없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한 기술자가 미군 병사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 같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덜릴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1,500억 달러로 압박하는 순간에도 한국은 우리 함정을 고쳐주고 있어요. 그게 동맹이니까요. 덜릴 대령의 대답이 묵직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건 거래지, 동맹이 아니죠. 오후 2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K-폴라1이 부산항을 빠져나가 실제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목적지는 동해 먼바다였죠. 거기서 극한 기동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따라갔어요. 상공에서 본 K-폴라1은 장관이었습니다. 시속 20노트로 질주하는 모습이 마치 얼음바다를 가르는 칼날 같았죠. 선미에서 일어나는 물보라가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저 배가 러시아로 간다면요? 제가 조종사에게 물었어요. 북극 항로의 판도가 바뀝니다. 조종사의 대답이 간단 명료했죠. 미국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K-폴라1 시리즈 60척 건조 계획 확정. 러시아와 공동 운영 예정. 60척. 미국의 쇠빙선 3척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저녁 6시, 부산항 전망대에 올랐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 위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크에서는 밤에도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죠.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저게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김소령이 말했어요. 압박하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나라죠. 임진왜란도 그랬고
6.25도 그랬고 IMF도 그랬습니다. 마침 CNN 리포터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미국이 1,500억 달러로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요. 밤 9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도크의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2배로 빛나고 있었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본 것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다. 미래의 패권이 만들어지는 현장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말이 아닌 실력으로 답했다. 그들이 만든 K폴라원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언문이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스킨스였어요. 브레넌, 뭘 봤나? 진실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도 잃고 북극도 잃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죠. 보고서를 빨리 올려. 하스킨스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창밖으로 깜깜한 태평양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K폴라원이 항해하고 있겠죠. 북극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말입니다. 내일 워싱턴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K폴라원의 성공적인 시운전 소식이 전해지면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스가 협약서의 치명적인 조항들이 공개되면 그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일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가 협약서 전문이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2025년 9월 22일 오전 6시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터뜨렸죠. 미국, 한국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 했다. 제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하스킨스였습니다. 브레넌, 누가 유출한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협약서 전문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죠. 트위터에서는 분당 10,000건씩 관련 트윗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CNN 생중계를 켰습니다. 서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서진 국방부 국장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마스가 협약서를 보셨습니까? 외통위원장이 물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죠. 네, 봤습니다. 한 국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총 327페이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부품의 55%를 미국산으로 의무화한다는 조항.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국장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그래프와 도표가 빼곡했죠. 여기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한국 중소기업 317개사가 도산합니다. 일자리 8만 개가 사라지고요.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기술 자료 사전 제출 조항입니다. 모든 설계 도면, 공정 데이터, 심지어 영업비밀까지 미국에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건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건 기술 강탈이잖아요. 야당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일제시대 수탈과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한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간 쌓아온 조선 기술을 공짜로 넘기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일군 기술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 컴퓨터에 긴급 이메일이 왔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습니다. 한국 여론이 폭발했다.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포위했다. 상황이 통제불능이다. 화면을 서울로 돌렸습니다. 정말로 수천 명이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있었어요. 경제 종속 반대.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 미국은 사과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죠. 태극기와 함께 마스가 반대의 피켓이 물결쳤습니다. 청문회로 다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여당 의원이 질문했어요. 현지 고용 3만 명 조항은 어떻습니까? 미국 실업자를 한국이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한 국장의 대답이 직설적이었어요. 그것도 한국 세금으로요. 연간 3조 원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3만 명 평균 연봉을 1억 원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또 있습니다. 한 국장이 문서를 더 꺼냈어요. 지적재산권 양도 조항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모든 신기술의 특허권을 미국과 공유하라는 내용이죠.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외통위원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1997년 IMF보다 더 악랄한 조약이에요. 최소한 IMF는 돈이라도 빌려줬지. 이건 우리 돈으로 우리를 옭아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속보가 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긴급 담화 예정. 오전 10시 정각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죠. 국민 여러분, 마스가는 협력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우리는 두 번 다시 IMF 같은 굴욕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유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펜타곤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었어요. 브레넌, 큰일 났네. 의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전화를 끊고 미국 의회 중계를 켰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도 긴급 소집됐더군요. 민주당 반 메넨데스 의원이 발언하고 있었어요. 이 협약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19세기 식민지 조약입니다. 공화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이런 멍청한 조건을 만들었죠? 하스킨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책임론이 불거진 겁니다. 의원들이 하나둘씩 하스킨스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정오가 되자 한국 국회에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마스가 거부 결의안, 찬성 298, 반대 0, 기권 2,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압도적 거부였어요. 한국 역사상 이렇게 여야가 하나 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월스트리트도 반응했습니다. 한국 관련주가 모두 폭락했어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8%,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2%, SK하이닉스 마이너스 9%, 시장이 공포에 빠진 거죠. 다우지수도 80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IMF 위험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시간까지 맞춰서 말이죠. 한국과의 통화 수합 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중국인민은행 총재의 발표였습니다. 규모는 1천억 달러였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ARCS 펀드를 300조 원으로 증액한다. 러시아 재무장관 로마노프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추가로 에너지 자원을 30년간 고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 순식간에 IMF 위험지수가 다시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경제 블록의 중심이 되고 있었죠. 저녁 6시 백악관 위기관리팀이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 품으로 밀어넣은 거 아닌가? 협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발언했어요. 이건 동맹 협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내용이에요. 아편전쟁 때 영국이 중국에 강요한 조약과 다를 게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죠.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조건을 철회해야 합니다. 에스퍼 장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요. 사과? 하스킨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국이 한국에 사과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게 싫으면 동맹을 잃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그리고 북극도 잃고 태평양 패권도 잃습니다. 밤 9시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미국산 구매법, 한국 특별 조항이라는 굵은 한글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종속적 파트너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이었죠. 역시 한국 사람들의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동맹이냐? 러시아가 더 신사적이네. 미국은 우리를 식민지로 보고 있다. 한국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74년 동맹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죠. 밤 11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불평등 조약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IMF를 극복했다. 이번에도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내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하청국가로 봤다. 하지만 한국은 자존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건에 덫을 거부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불빛들과 달리 백악관 내부는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건 아무도 몰랐죠. 2025년 9월 23일 정부 전용기에 올라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옵저버로 임명했죠. 러시아가 뭘 준비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와. 그리고 한국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절박한 지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자료를 검토했어요. 러시아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지 불과 6시간 만의 결정이었죠. 백악관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영하 15도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찬바람이 폐를 찔렀어요. 크렘린궁까지 가는 길, 거리에는 이미 ARCS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였죠. 오전 10시 크렘린궁 대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CNN, BBC, NHK, CCTV, 전 세계 언론이 총출동했습니다. 붉은 벨벳 커튼과 황금빛 샹들리에가 화려했어요.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북극 지도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곧 시작합니다. 러시아 외무부 직원이 안내했어요. 금박 장식이 화려한 의자에 앉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한서진 국장도 보였죠. 어제 청문회에서 본 그 단호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정각 10시 30분, 세르게이 로마노프 재무장관이 입장했습니다.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 전형적인 러시아 엘리트의 모습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인물이었죠. 그 뒤로 러시아 내각 장관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부, 교통부, 국방부, 산업부, 그리고 북극개발부 장관이었어요. 로마노프가 연단에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동시통역 이어폰으로 각국 언어가 흘러나왔죠. ARCS, 북극 항로 협력 시스템을 발표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ARCS라는 거대한 로고와 함께 북극해 전체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으로 새로운 항로가 그려졌죠. 부산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베링해협을 거쳐 무르만스크까지 이어지는 항로였습니다. 규모는 280조 원입니다. 숨죽이던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280조 원. 미국이 제시한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노프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첫째, 쉐빙 LNG선 60척을 건조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선박들이 화면에 떴어요. K폴라 시리즈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한국이 건조하고 러시아와 공동 운영합니다. 선박당 건조비는 4천억 원, 총 24조 원입니다. 둘째, 북극 항만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지도에 6개의 점이 찍혔어요.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딕손, 티크시, 페벡,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각 항구에 최신 시설을 건설할 것입니다. 스마트 항만 시스템, 자동화 크레인, LNG 저장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극지 에너지를 공동 개발합니다. 야말 반도가 클로즈업 됐어요. 천연가스 16조립방미터, 원유 9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수익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눕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블록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로마노프가 잠시 멈췄어요. 극적 효과를 노린 듯 했죠.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미국처럼 부품 비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고용 조건도 없습니다. 로마노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파트너십입니다. 대등한 파트너십이죠. 북극개발부 장관 이반 쿠즈네초프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쉐빙선 3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쇄빙선단 사진이 떴어요. 거대한 원자력 쇄빙선들이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LNG 운송 능력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죠. 에너지부 장관도 발언했어요. 30년간 천연가스를 고정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연간 2천만 톤, 시세보다 30% 저렴하게요. 이건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거였죠. 질문 받겠습니다. 로마노프가 말했어요.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조건 없이 진행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조건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노프가 미소 지었어요. 상호 존중이라는 조건이 있죠. 우리는 한국을 하청업체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미국의 반응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ARCS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단, 모든 참여국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요. 그때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로마노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났어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인류가 된 나라죠. 그런 나라를 하청업체 취급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순간 제 옆에 있던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를 완전히 겨냥한 거군. 정오가 되자 조인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한서진 국장과 로마노프가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이제 서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에 사인했어요. ARCS 공동선언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어요. 태극기와 러시아 3색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그 아래 북극해를 가르는 케이폴라원의 모습이었죠. 새로운 북극 시대의 개막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로마노프가 한국말로 말했어요. 한서진 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감사합니다. 한 국장이 러시아어로 답했습니다. 이번엔 로마노프가 놀랐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오후 2시 기자회견이 끝났지만 충격은 계속됐어요.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때렸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새로운 축의 탄생.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스킨스였어요. 브레넌, 망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의회가 우리를 찢어발길 거야. 전화를 끊고 회의장을 나왔어요. 크렘린궁 광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 한국 대표단이 차에 오르고 있었어요. 한서진 국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승리자의 여유였죠.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계 질서가 바뀌었다. 미국이 조건으로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존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한국은 존중을 선택했다. 이제 북극의 열쇠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과 모스크바가 쥐게 됐다. 백악관은 지금쯤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다음날 새벽, 워싱턴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오전 5시,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국방부 내부 보고서 유출 건에 대해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인터넷을 켰어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극비 보고서 유출.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 손실 28조 원.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펜타곤 도장이 선명한 극비 문서였죠.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작성자란에는 국방부 전략기획실이라고 적혀 있었고 극비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급하게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새벽인데도 도로는 이미 기자들 차량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백악관으로 몰려가고 있었죠. 새벽 6시, 브리핑룸은 이미 고위 관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경제보좌관, 안보보좌관.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죠. 커피를 든 손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유출한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소리쳤어요.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문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에스퍼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시죠.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 철수 비용 28조 원.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비 이송비 10조 원, 기지 재배치 비용 8조 원, 신규 기지 건설 10조 원. 그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대체 기지 건설에만 6조 원, 오산 공군기지 기능 이전에 4조 원. 경제보좌관 레리 커들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재배치 기간 4년, 그동안 전력 공백으로 인한 안보 리스크는 계산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70%,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50%로 상승합니다. 4년이라고?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이에 중국이 뭘 할지 모른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게다가 일본도 불안해할 겁니다. 주일미군 철수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로 30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보고서의 다음 섹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실패 시 파급 효과라는 제목이었죠. 미국 내 조선소 3곳이 문을 닫게 됩니다. 커들로가 읽어내려갔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샌디에이고 나스코, 그리고 메인주 바스 아이언웍스. 일자리 5만 개가 사라집니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15만 개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방장관이 스크린을 켰어요. 붉은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없이는 태평양 함대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부산 MRO 도크를 대체할 시설이 없어요. 그래프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 해군 함정 297척 중 240척이 한국에서 정비받고 있었습니다. 80%가 넘는 비율이었죠. 특히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같은 핵심 전력의 90%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대체 시설을 건설하려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최소 7조 원. 건설 기간 6년입니다. 국방장관의 대답이 절망적이었어요. 그것도 한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급하게 달려온 듯했죠. 각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에 대한 러중 경제권 편입 시나리오.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완전히 손잡으면. 폼페이오가 숨을 들이켰어요.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고립될 수 있어요.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러시아, 중국이 붉은색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파란색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죠. 북한까지 붉은색 블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대통령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태평양 패권을 잃는 거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로마노프 장관과 한서진 국장이 서명하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스킨스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거요. 한국은 하청국가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 이상이에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제가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압박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존중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대통령이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주름진 얼굴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건가? 조건을 모두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에스퍼 장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대등한 협력이요.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인다고? 하스킨스가 반발했어요. 아닙니다. 폼페이오가 끼어들었죠.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강대국의 자세예요.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진짜 힘입니다. 오전 9시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 유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행위.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지만 더 큰 건 전략적 손실입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아시아를 잃게 됩니다. 전문가 패널이 나와서 분석했어요. 이제 선택은 간단합니다.
한국을 존중하거나 아시아를 포기하거나. 오전 10시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창원 군사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를 즉각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원 외교위원장도 가세했어요. 74년간 함께 피 흘린 동맹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했다니 부끄럽습니다. 여론도 급변했어요. 트위터에서는 한국에게 사과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싸웠다. 그들은 형제다. 미국인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정오가 되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 브리핑룸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만들어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오후 2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그래프를 수정했어요. 붉은색이었던 손실 그래프가 서서히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협력의 이익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한국과 협력하면 얻는 이익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북극 항로 접근권, 조선 기술 공유, 안보 협력 강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0조 원입니다. 50조 원. 커들로가 놀랐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존중입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저녁 6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검토하는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빨간 펜으로 몇 군데를 수정하고 있었죠. 내일 발표할 내용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원고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파트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미국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밤 9시,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산서가 뒤집혔다. 우리는 한국을 돈으로 계산했지만 한국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산법을 배워야 한다. 존중의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그리고 신뢰의 무게를 재는 법을.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내일 국방장관의 발표가 있으면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겠죠. 74년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아니, 이제는 동맹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5년 9월 30일 펜타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발표 예정이었지만 9시부터 자리가 차기 시작했어요. CNN, FOX, MBC는 물론이고 한국의 KBS, 일본의 NHK, 중국의 CCTV까지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설문이 들려 있었어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수정한 원고였죠.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브레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제가 답했죠. 오늘의 선택이 미국을 구했다고요.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준비한 자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 지도, 한미 동맹 74년 역사, 그리고 ARCS 프로젝트 전문. 모든 게 오늘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정각 10시, 에스퍼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장관은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마이크를 조정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오늘 저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펜 잡은 손들이 긴장으로 떨렸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계획은 전면 보류됩니다. 아니, 완전히 취소됩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전면 취소라니 예상을 뛰어넘는 발표였어요. 몇몇 기자들은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죠. 장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지도가 떴어요. 붉은 선으로 985km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985km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예상 비용 28조 원. 장관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재배치 기간 4년, 전력 공백으로 인한 위험 증가율 70%.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된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파트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관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한국을 거래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하청업체로 봤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한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한국은 우리와 함께 피 흘린 형제입니다. 장관이 계속했어요. 6.25 전쟁에서 3만 7천 명의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도 한국군과 함께 싸웠죠. 5만 명의 한국군이 파병됐고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역사적 사진들이 떴어요. 한미연합군의 모습들이었죠. 같은 군복, 같은 헬멧,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는 모습들. 그런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장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1,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기술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죠. 이건 동맹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면 재검토합니다. 장관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모든 불평등 조항을 삭제하고 진정한 협력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등한 협력 말입니다. FOX 기자가 질문했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ARCS 프로젝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존중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미국이 러시아 프로젝트를 존중한다니. ARCS는 280조 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스크린에 ARCS 로고가 떴어요. 러시아는 한국을 존중했고 한국은 그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장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74년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국 국방장관의 공식 사과. 전례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조건 없는 협력, 대등한 파트너십, 상호 존중. 이것이 새로운 한미 관계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보좌관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뭔가 메모를 전달했죠. 장관이 메모를 읽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관이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한서진 국방부 국장이 직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까지 박수를 치는 이례적인 광경이었죠.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특별한 장면이 떴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 멋진 문구가 적혀 있었죠. 함께 갔던 길, 함께 갈 길. 질문 받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일본 NHK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일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도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 CCTV 기자의 차례였어요. 중국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장관이 명확히 했죠. 동맹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중국과도 건설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한미 동맹 74년의 역사를 정리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장관이 읽어내려갔어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그 후 74년간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새로운 시작. 기자회견이 끝나자
저는 장관과 함께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장관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했어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이제 시작이야. 브레넌. 한국이 우리를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이었어요. 방금 한국 뉴스 봤어요. 국방장관 발표가 대서특필됐습니다. 청와대 반응도 긍정적이고 여론도 나쁘지 않아요.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4년 동맹이 새로운 74년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밤이 되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만족했다는 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라. 10월 중으로 성사시켜라.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건이 아닌 존중으로, 압박이 아닌 신뢰로 만들어가는 관계. 그게 진짜 동맹이라는 걸 미국도 드디어 깨달은 거죠. 2025년 10월 4일 새벽 5시, 저는 평택항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였습니다. K폴라원이 북극항로 첫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12,000km를 항해한 끝에 말이죠. 부산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베링해 옆, 북극해를 거쳐 무르만스크까지 갔다가 돌아온 대장정이었습니다. 옆에는 한서진 국장이 서 있었어요. 그녀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죠.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한 국장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달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평택항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 러시아 대표단, 그리고 우리 미국 측 인사들. 태극기, 성조기, 러시아 3색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새벽 공기 속에서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기 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K폴라원이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선체에 새겨진 태극 마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택항 관제소, 여기는 K폴라원입니다. 북극항로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향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조건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한 거예요. 배가 가까워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체 곳곳에 얼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북극의 증거였죠. 두께 3m 얼음을 깨고 온 흔적들. 마치 전사의 상처처럼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연료 절감률이 38%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40% 시간 단축, 38% 연료 절감. 이게 북극항로의 힘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한 달 전, 우리는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1,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조건을 내걸었죠.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브레넌 분석관님, 한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국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닌 존중으로 말이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어제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마스가의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죠. 대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협력 말입니다. 오전 6시, K폴라원이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거대한 18만 톤 선체가 부두에 닿는 순간 기적 소리가 울렸어요. 승리의 기적이었죠. 그 소리가 평택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판에서 선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2달간의 극지 항해에 지쳤을 텐데도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이룬 것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였죠. 선장이 내려왔어요. 60대 초반의 베테랑 항해사였습니다. 하얀 수염의 날카로운 눈빛, 바다 사나이의 전형이었죠. 김철수 선장입니다. 그가 경례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국장이 악수를 청했죠.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김 선장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북극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인의 자부심, 그것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김 선장이 항해 보고를 했어요. 12,000km를 항해했습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 15m 파도, 두께 3m 얼음.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자가 물었어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김 선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기술을 믿었으니까요. 우리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세계 최고입니다. 대우, 현대, 삼성. 우리 조선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러시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ARCS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됩니다. K폴라 시리즈 60척이 북극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도 ARCS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었죠. 조건 없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한 국장과 러시아 대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죠. 환영합니다. 한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상호 존중, 대등한 협력. 이것만 지킨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북극의 문을 연 것은 쇠빙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어붙은 바다를 녹인 거였죠. 오전 9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택시장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시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연 날입니다. 그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선 날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투기 편대가 지나갔어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였습니다. 태극 마크를 그리며 축하 비행을 하고 있었죠. 굉음과 함께 오색 연기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한 국장과 함께 K폴라원을 둘러봤습니다. 브리지에 올라가 계기판을 보니 놀라웠어요. 모든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한글로 표시된 계기판이 자랑스러워 보였죠. 이 기술을 미국이 1,500억 달러에 사려고 했다니.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 국장이 말했죠. 기술 뒤에는 사람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순 없죠. 오후가 되자 평택항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민들이 모여들어 K폴라원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와 러시아기를 들고 환호했죠. 미국 국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6.25 참전 용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군과 함께 싸웠죠. 오늘 이 광경을 보니 진짜 동맹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회고록 마지막 장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에도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1,500억 달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저녁 무렵 석양이 평택항을 붉게 물들였어요. K폴라원의 선체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승리의 트로피 같았죠. 브레넌, 한 국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조건이 아닌 신뢰로, 압박이 아닌 존중으로 만드는 동맹.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밤이 되자 평택항의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하늘에 태극 문양과 성조기, 러시아 3색기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PECT라는 글자가 떴어요. 존중.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북극의 문을 연 것은 쇠빙선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고 미국은 그것을 늦게나마 인정했다. 이제 새로운 74년이 시작된다. 조건이 아닌 존중의 74년이. K폴라원의 기적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내일이면 두 번째 배가 북극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기술자들도 함께 탄다고 하더군요.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서. 평택항의 불빛들이 바다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듯이 말이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걸.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